당신을 찾고 있었어. 30년 동안. 나는 태산그룹 명예회장 장태산이요. 새벽 4시 을지로 지하철역 계단 352개를 20년째 닦던 청소 아줌마. 그날 그녀는 명품 정장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목격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녀는 자신의 등으로 할아버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날 밤 쪽방촌 골목에 나타난 30억대 마이바흐.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태산그룹 명예회장 장태산이요. 그리고 그가 꺼낸 30년 전에 낡은 사진 한 장. 당신을 찾고 있었소. 30년 동안. 하지만 재벌가 저택에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들의 음모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심장마비로 위장하면 돼. 과연 청소 아줌마는 이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전 그들을 연결한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을지로 3가역 지하철 계단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창백한 빛 아래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순덕, 올해로 58살이 된 그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2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청소를 시작한 것이 38살이었으니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이 계단 위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무릎은 해가 갈수록 더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비 오는 날에만 쑤시더니 이제는 맑은 날에도 시큰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골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수술비 500만 원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순덕은 걸레를 짜며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번 출구에서 6번 출구까지 하루에 청소해야 할 계단이 352개였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속으로 세어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352개, 내일도 352개. 그렇게 20년을 세다 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몇 번째 계단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덕의 손에 쥔 걸레는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밟고 지나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구두 발자국, 학교 가는 아이들의 운동화 자국, 퇴근길에 지친 발걸음들이 모두 이 계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계단을 닦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덕 앞을 지나가면서도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덕이 방금 닦아놓은 바닥을 커피를 흘리며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껌을 뱉고 갔습니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닦는 것이 순덕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얇은 작업복 위에 걸친 조끼에 지퍼를 올리며 오늘 아침에 받은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도 좀 빡세. 30만 원만.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6살이 된 아들은 아직도 이것저것 배운다며 학원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자격증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영어 회화라 했고, 요즘은 무슨 마케팅 과정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종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민수가 16살 때였습니다. 그 후로 20년 순덕은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오전 근무를 마치면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빌딩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세 개의 일을 해도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덕에게 이제 그만 좀 보내라고 36이면 스스로 벌어먹을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손잡고 학교 가는데 민수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 미안함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순덕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더 닦아요. 발자국 자국 남았어. 지나가던 영무원의 무심한 말이 순덕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순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커피를 쏟아도 죄송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도 죄송합니다. 누가 발자국을 내도 죄송합니다. 순덕은 언제부터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사과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처럼요. 오전 근무가 끝난 것은 9시였습니다. 순덕은 청소도구를 창고에 넣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카페 앞에는 커피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종로를 지나 동대문을 거쳐 창신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신동 언덕배기에 순덕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3평짜리 쪽방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보증금 100만 원. 그곳이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올라갈 때 순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은 무릎에 무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25만 원짜리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쪽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싱크대 하나, 좁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불을 깔면 꽉 차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가 구석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파스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순덕은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등에 붙였습니다. 혼자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대충 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덕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밥을 해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뜨겁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덕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은 누구를 위해 빛나는 걸까요? 순덕은 아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타워에 가본 적이 있긴 할까요? 아마도 민수가 어릴 때 한 번쯤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352개의 계단을 닦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으니까요. 순덕은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쪽방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동네에는 순덕처럼 하루하루 버텨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예의였습니다. 순덕의 작은 방에 남산타워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먼 세상에서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물론 순덕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몸을 누이고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은 순덕의 비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순덕은 보통 쪽방에서 밀린 빨래를 하거나 잠을 보충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순덕 씨, 미안한데 오늘 나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동료 박옥순의 목소리는 통증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옥순은 순덕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며 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푹 쉬어. 내가 할게. 순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쉬는 날이 아깝긴 했지만 옥순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순덕은 다시 을지로 삼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지만 역 안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쇼핑을 나온 사람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순덕은 청소 카트를 끌고 3번 출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계단은 을지로 거리와 연결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순덕은 걸레를 바닥에 대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 맨 위에서 한 노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순덕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20년간 계단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순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계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계단 중간까지 굴러내려올 때 순덕은 몸을 날려 노인을 받아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덕의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뒤통수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노인을 꼭 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엉켜서 몇 계단을 더 굴렀지만 순덕이 난간을 잡으면서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품 안의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진한 남색의 정장은 어디서 본 듯한 명품 브랜드였고 손목에는 빛나는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구두도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이런 복장의 노인이 왜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진 걸까요? 아, 아줌마.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천천히 하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순덕은 노인의 팔과 다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작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손등에 피가 약간 났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노인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구급대원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순덕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은인, 이분이 다쳤을 수 있으니 이분을 먼저 봐주시오. 순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나 병원 가보세요. 아니요, 당신은 나를 받아내느라 등을 다쳤소. 내가 봤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일도 해야 하고. 순덕은 사양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을 빠지면 일당이 깎였습니다. 하루 일당 6만 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김순덕이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김순덕 씨. 노인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 것처럼 혹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인 것처럼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목숨을 살려주셨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노인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몸을 날려받아낸 사람은 순덕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하거나 핸드폰을 들이댈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노인을 싣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구급차에 오르면서도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순덕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단순히 감사함만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영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단하네요. 그 나이에 저렇게 빨리 움직이다니. 그 나이에.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순덕은 다시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등이 욱신거렸고 무릎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순덕은 계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 아까 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런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왜 지하철을 탔을까요? 혼자였던 걸 보면 경호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순덕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부가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할 때 순덕의 등은 더욱 아파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파스를 2장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순덕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다니요. 그것도 저렇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목숨을요.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창신동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따라 길이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등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순덕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빨래줄에 널린 빛바랜 옷들. 이곳이 순덕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덕의 세계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십시였습니다. 순덕은 파김치가 되어 쪽방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약국에 들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팥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뭔가 거대한 것이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아니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가까이 다가가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색 초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은빛으로 빛나는 엠블럼,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유리창. 순덕은 차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보통 차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차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덕 씨 맞으십니까? 차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 같은 것이 꽂혀 있었고 자세는 마치 군인처럼 꼿꼿했습니다. 네, 저 말씀이세요? 순덕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하철역에서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회장님? 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까 그 노인이 무슨 회장님이란 말인가요? 저희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차에 타주시겠습니까? 순덕은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인가요? 쪽방촌에 30억짜리 차가 와서 청소부를 모시겠다니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젊은 남자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차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덕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오후에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은 새 것으로 갈아입었지만 손등에는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급 가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좌석은 구름처럼 폭신했고 차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순덕의 낡은 작업복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태산그룹 명예회장 장태산이요. 순덕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산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10대 기업. 텔레비전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본 이름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 순덕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구해준 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목숨이 아니요.
장태산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5만 명 직원의 밥줄이고 수많은 협력업체의 미래였소. 내가 죽으면 회사가 흔들리고 수만 가정이 어려워지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이 그저 넘어진 노인이 아니었다니요. 장태산은 옆에 놓인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요. 5천만 원 들어있소. 예. 순덕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5천만 원. 순덕이 1년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5천. 아니,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순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받으시오. 내 마음이 편하오. 장태산은 봉투를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덕은 얼떨떨한 상태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태산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말을 꺼내기 전에 심호흡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 아들이 박민수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세요?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순덕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걸까요? 장태산은 순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순덕 씨, 우리는 처음 만난 게 아니오. 네, 30년 전에도 만났소.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절대 잊지 못했소. 30년 전, 그때 순덕은 28살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민수를 안고 청계천 판잣집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묻어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습니다. 내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소.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30년 묵은 비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거리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태산의 눈에는 30년 전의 풍경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995년. 아니, 정확히는 1994년 겨울이었소.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겨울. 민수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된 때였습니다. 그 시절은 순덕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나는 태산건설을 이제 막 일으키던 시절이었소. 청계천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때였지. 장태산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과 욕심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청계천 판잣집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소.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러 갔던 길이었지. 그런데 골목 한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소. 장태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소. 그런 동네에서 아기 우는 소리야 흔한 거 아니겠소.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절박하게 들렸소.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산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었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에서 열이 펄펄 났소.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힘없이 울고 있었소.
장태사는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었소, 김순덕 씨. 그리고 그 아이가 민수, 당신 아들이었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남편 종우는 공사장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갓난아기를 업고 식당 설거지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난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폐렴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나는 급하게 당신들을 병원에 데려갔소. 당신은 폐렴이었고 아이는 심한 영양실조였소.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만 더 늦었으면 두 사람 다 위험했을 거라고 했소. 그때 그분이 순덕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냈소. 2주 동안 입원비, 약값, 아이 영양제까지. 그리고 장태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기 민수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구석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장태산이었습니다. 한 달 뒤 당신들이 퇴원하는 날, 나는 당신에게 돈봉투를 주고 떠났소. 장태산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500만 원. 당시 내가 가진 거의 전부였소.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이었지만 당신들에게 주었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비가 이미 다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봉투를 남기고 갔다고 간호사가 전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힘내세요. 그 돈으로 순덕은 방을 얻고 민수 분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 종호의 치료비도 일부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당신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당신이었어요. 순덕은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얼굴도 모르던 은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후 사업이 대박이 났소. 장태산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계천 재개발을 시작으로 태산그룹을 일궜소. 건설업에서 유통업으로, 유통업에서 호텔업으로 20년 만에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됐소. 회장님.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남아 있었소.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있는지, 아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주소도 알 수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소. 장태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소. 그것도 다시 한번 내 목숨을 살려주면서. 왜 저희를 찾으셨어요? 은혜를 갚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순덕이 물었습니다. 장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감사함만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소? 속죄요? 내가 부자가 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쪽방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소. 그게 나를 괴롭혔소.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순덕 씨,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장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그 밤에 쓰러진 이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청계천 재개발. 그 사업이 바로 당신의 집을 밀어버린 사업이었소.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 청계천 일대 판잣집 수백 가구를 철거했소.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집도 많았소. 당신이 살던 집도 그 중 하나였소. 30년 전 순덕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개발이라며 포클레인이 밀고 들어왔고 이삿짐을 챙길 새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정신없이 다른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집을 빼앗은 사람이었소. 그 죄책감이 30년간 나를 괴롭혔소. 장태사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재개발 보상 계약서요. 당신 명의로 된 보상금이 3억 원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돈은 법원 공탁금으로 들어갔소. 3억?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약 12억이 되어 있을 거요. 그 돈은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소. 순덕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왜 그렇게 갑자기 집을 잃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보상금이 있었다는 것도 그 돈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사과로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미안하오. 70대의 노인이 50대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회장이 쪽방촌 청소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구원자와 피해자, 은인과 죄인, 그 복잡한 관계가 한 공간에 얽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의 밤은 고요했지만 차 안에서는 오래된 사연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순덕은 서울 평창동에 서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가 앞이었습니다. 3,000평 대지에 지어진 초호화 저택. 대문만 해도 순덕의 쪽방보다 컸습니다. 정원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장태산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태산은 순덕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었소. 누군가 내 보약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을 탔소. 아마도 내 아들 중 하나일 거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니요. 나에게는 아들이 셋 있소. 하지만 모두 나를 회장으로만 보지 아버지로 보지 않소. 그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소. 장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소. 잠시만. 1년만 내 집에 가정부로 와주시오.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안심이 될 것 같소. 처음에 순덕은 거절했습니다. 재벌가에서 가정부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월급도 기존의 3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취업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덕은 수락했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회장님이 정말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덕은 지금 이 저택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새로 오신 가정부입니다. 집사 박종수가 순덕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민호, 48세, 장남이자 태상건설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덩치가 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민재 45세, 차남이자 태산유통 대표였습니다. 민호보다 작지만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장민석 42세, 삼남이자 태산호텔 전무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온순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버지가 또 이상한 사람을 데려오셨네. 장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저번에는 무당도 데려오시더니 이번엔 청소부라니. 형,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건강검진 결과도 안 보여주시고. 장민재가 수군거렸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태산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김순덕 씨가 내 약과 식사를 챙길 것이요. 누구도 간섭하지 마시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데 외부 사람에게. 장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장태산의 호통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누구 믿고 살겠나? 너희들을 믿으란 말이냐? 그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장태산의 식사와 약을 관리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10일시였습니다. 순덕은 회장님께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원장을 바꿀 수도 있어. 그 청소 분연을. 순덕은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겠어. 장민호와 장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저번처럼 어지럼증 유발제로는 부족해. 좀 더 확실한 걸로. 순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장태산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순덕이 찻잔을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차 마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아, 너. 장태산은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그 차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가져온 차에 독이 들어 있다니요. 네가 그랬단 말이냐? 장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형님들이 시켰습니다. 장민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순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형님들 말에 넘어갔습니다. 재산 때문에, 회사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침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웃으실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장민석은 흐느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네가 지금 뭘 한 거야? 장민호와 장민재가 난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 여자부터 내쫓아. 저 청소부년이 다 꼬셨어. 장민호가 순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민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온 뒤로 집안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현혹한 겁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회장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형님, 진정하십시오. 집사 박종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30년간 장태산을 모셔온 충복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민호와 장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장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회장님 지시로 저택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민호와 장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어. 의사한테 독 먹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심장마비로 위장하면 돼. 재산은 6대 4로 형이 좀 더 가져가. 대신 민석이는 빼. 아버지가 쓰러지면 바로 응급조치를 막아. 골든타임 놓치게.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민호와 장민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장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었습니다. 사업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너희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 이건 닥쳐. 장태산이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그 호통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장민호와 장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저택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장태산, 장민석, 순덕, 그리고 박종수만 남았습니다. 장태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순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선생.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장태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형님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민석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걸로 됐다. 장태산은 막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장태산은 박종수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종수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고 낡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김순덕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소? 진실이요? 순덕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간 날, 사실 나는 청계천 재개발로 수백 가구를 내쫓는 중이었소. 순덕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판잣집도 내가 밀어버린 집 중 하나였소. 나는 당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집을 빼앗은 사람이었소. 그 죄책감이 30년간 나를 괴롭혔소. 장태산은 서류를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시 재개발 보상 계약서요. 여기 보시오. 당신 명의로 된 보상금이 3억 원이었소. 순덕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994년 12월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돈은 법원 공탁금으로 들어갔소. 30년간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약 12억이 되어 있소. 12억?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그 돈은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소. 내가 가로챈 것도 아니고 누가 훔친 것도 아니요. 단지 당신이 몰랐을 뿐이요. 장태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법원 공탁금 수령 절차서가 있소. 내 법률팀이 이미 서류를 준비해뒀소. 당신이 서명만 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소.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12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미안하오. 장태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소. 그 보상금을 제때 받았다면 당신은 쪽방촌에서 살지 않아도 됐소. 20년간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됐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병원비와 그 500만 원이 없었다면 저와 민수는 진작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김순덕 씨,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아들을 책임지겠소. 민수의 취업 문제, 당신의 주거 문제, 의료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소. 아니에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회장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지만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장태사는 순덕의 자존심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보상금 12억은 받으시오. 그건 당신 것이오.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소.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받겠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장태상과 순덕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밤새 오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장태산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게 있소? 무슨 일이요?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결심을 했소. 장태산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말이오. 2주 후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투자기관 대표들, 재계 인사들, 금융계 관계자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을 보도했습니다. 재벌가의 폐륜, 아버지 독살 시도, 형제들의 추악한 재산 다툼, 장민호와 장민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 기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단상에 장태산이 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장민호와 장민재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공식 발표를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장태산에게 쏠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장태산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요. 나는 태산그룹 지분 58%를 다음과 같이 분배하고자 합니다. 장태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민석에게 20%,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민석은 객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장태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순덕 씨에게 38%,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순덕이 누구야? 청소부 출신이라던데.
회장님이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순덕은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정장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순덕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씨, 단상으로 올라오시오. 장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주저하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주주 여러분, 장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분은 3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2주 전에 한 번, 내 목숨을 살린 은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나는 청계천 재개발 현장에서 쓰러진 이 여인과 갓난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지는 나를 이분이 목숨 걸고 받아주셨습니다. 장태산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30년 전 내가 밀어붙인 재개발 때문에 이분은 집을 잃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해 쪽방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됐고 이분은 여전히 새벽마다 지하철역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장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이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아들을 위해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장태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은 재산이 없어도 진짜 부자였고 나는 재산이 있어도 진짜 빈털털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장태산은 선언했습니다. 김순덕 씨를 태산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내 지분 38%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김 선생이 그 재단을 운영해 주십시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이요?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당신처럼 가난했던 사람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지하철 청소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시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이런 큰일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오. 마음이 중요한 거요. 당신의 마음이면 충분하오. 장태산은 장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예, 아버지. 너는 형들과 달랐다. 끝내 양심을 지켰어. 네가 태산그룹을 이끌어라. 하지만 기억해라. 기업은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장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장태산은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반대하실 분은 지금 말씀하시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명쾌한 결정입니다.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백 명의 박수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순덕은 장태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빈 회의장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이럴 자격이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요.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공사장 인부였소. 하지만 김 선생, 부탁이요.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시오.
장태산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오. 투명 인간이 없는 세상을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을지로 3가역 지하철 계단.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제 자리였어요. 순덕은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 매일 쥐던 그 걸레를요. 예전 동료들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옥순 언니도, 영자 언니도, 정희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를? 재단 이사장도 청소는 할 수 있지. 순덕은 웃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20년간 닦았던 그 계단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진짜 회장님이 언니한테 그렇게 큰 재산을? 응. 근데 있잖아. 그게 내 돈이 아니야. 순덕은 계단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돈이지. 회장님이 나한테 맡긴 거야. 잘 쓰라고. 옥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청소부 김순덕이야. 다만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을 뿐이야. 순덕은 계단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이 계단에서 수만 명이 지나갔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사람, 학교로 가는 사람, 병원으로 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 모두가 이 계단을 밟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누가 새로 닦았나? 사람들은 여전히 청소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괜찮았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야. 나는 누군가의 은인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야. 순덕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태산복지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쪽방촌 주민 100분께 드릴 생필품이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하철 청소 노동자분들 건강검진 예산도 편성해 주세요. 네, 이사장님. 태산복지재단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쪽방촌 주민 주거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순덕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고 하셔서. 하지만 이사장님은 현장을 아시더군요.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뭔지 나는 다 알아요. 순덕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장태산의 모습. 회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회장님이 저한테 베풀어 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게요. 순덕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장태산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재단에 들러 순덕과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장민석이 태산그룹을 잘 이끌고 있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장민호와 장민재는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장태산은 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아들 민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그만하고 취직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순덕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보면서 느꼈어. 나도 이제 제대로 일해야겠다고. 태산그룹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 맨 밑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태함은 사라지고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네가 있었기에 352개 계단을 매일 닦을 수 있었어. 모자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을지로 3가역 계단에 다시 한번 순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매일 나오실 건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기적을 만났어. 이 계단을 닦는 게 내 감사 인사야. 순덕은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352개의 계단.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은 없다는 것을요.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계단 맨 위에서 한 젊은 직장인이 순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날도 서울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타고 수백만 개의 발자국이 계단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을지로 3가역 계단만큼은 유난히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투명 인간들에게 보내는 축복처럼요. 순덕은 계단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쪽방촌 창문 틈으로 보던 그 불빛. 이제는 서울 어디서든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요. 새벽 5시에 을지로. 도시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순덕의 새로운 하루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52개의 계단을 올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순덕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도요. 혹시 당신도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35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